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여러분 이제 그 행정소송 흐름도 및 핵심 케이스 쟁점 강의가 이제 끝났어요. 제가 강의하면서 좀 더 디테일하게 강의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그 범하기 쉬운 우가 뭐냐면 답안지를 너무 쉽게 쓰려고 해요. 답안지를. 그래서 기본적으로 답안지 작성돼 있는 거에서 실제 시험장에다 딱 박아버릴 것만 딱 공부한단 말이죠. 그러다가 잘못하면 시험 떨어질 수 있어요. 시험. 약수령인데 여러분들이 적어도 내용에 대해서 확실하게 장악을 해야 하는 게 우선이에요. 장악을 해야 돼요. 내용 자체를. 그래야지만이 그 다음에 이제 핵심 키워드 위주로 제한된 시간 안에서 실제 요구되는 점수를 이제 득할 수가 있어요. 득할 수가. 얼마 정도의 점수를 얻어야 됩니까? 그건 다 다르죠. 각 지방 경찰청마다 해마다 그 뽑는 인원들이 TO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뻔히 이제 아는 이야기 할게요. 뻔히 여러분들이 이제 경위 승진된 지 최소 3년 있잖아요. 최소. 최소 3년 정도는 지나야 되고 미니멈으로. 그리고 이제 교육 성적이라는 게 있잖아요. 교육 성적. 교육 성적의 6할. 그러니까 6할 이상은 이제 기본적으로 취득을 해야 되잖아요. 전제 요건이. 그리고 예를 들어서 세종자치시가 금년도에 TO가 5명이다. 5명이다 그러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5명이면 기본적으로 이제 그 5명의 300%니까 이제 1차 시험에서 15명을 선발하잖아요. 15명을. 저희가 경유에서 이제 경감 승진 시험을 이제 보는 과정에서 객관식 시험이 이제 여러분 객관식 시험이 있어요. 객관식 시험이 이제 두 과목 있잖아요. 여러분 알다시피 형법하고 실무종합. 오늘 첫 시간에 여러분 가볍게 들으세요. 가볍게. 이게 원래는 처음에 이제 인문 강의 하면서 답안 작성 요령도 같이 먼저 하자라고 했는데, 답안 작성 강의를 하는 게 내용도 모르는데 먼저 답안 작성 요령 먼저 알려주는 게 그게 이제 순서상도 맞지 않고 또 방법론상도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사례 강의 할 때는 사실 이미 이제 여러분 어느 정도 감은 잡으셨겠지만 사례 답안 작성하는 요령은 그때 가서 가르쳐 드리고, 지금 이제 약수령 강의를 시작하는 즈음에 있어서 약수령 답안지를 어떻게 작성해야 될 건가, 그리고 항상 이게 상대적이잖아. 이게 여기 이제 5명 선발 이론이면 일단 요 1차에서 15명을 선발해요. 300%. 3배 숫자. 그러니까 여러분 일단 기본적으로 1차 과목 성적도 우수해야 돼요. 1차 과목 성적도. 만약 1차 과목 성적 자체가 안 나오려면 행정법 채점을 안 하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주관식이요. 이 오후에 보는 이제 주관식 시험이 있는데, 이 주관식 시험에 이제 경찰 행정법 있잖아요. 경찰 행정법이 있고, 사실 이제 케이스 있죠. 케이스가 배점이 50점인데 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케이스에 여러 문제가 나오고 이게 50%가 나오고, 그 다음에 약수령 문제가 여러분 두 문제가 나온다고. 두 문제인데 절반 딱 잘라서 25점인 게 아니라 어떨 때는 30점짜리 20점짜리 나올 수도 있고 35점 15점 나올 수도 있어요. 그건 알 길이 없어요. 대체적으로는 25점 나오든지 아니면 하나는 30점짜리 하나는 20점짜리 이렇게 주로 배치가 돼요. 그런데 요 경찰행정법에 물론 여기도 기본적으로 40점 미만이면 꽈락이야. 40점 미만이면 꽈락이고 여기도 40점은 넘어야 돼.
근데 객관식에서 40점 맞는 거하고 주관식에서 40점 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 주관식 답안이 40점 답안이라고 해서 못 쓴 답안이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예를 들어서 고시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이 40점 답안이 못 쓴 답안이 아니라고요. 꽈락을 면하는 건데, 꽈락을. 저도 시험 떨어질 때 꽈락 맞아 떨어지진 않았어요. 꽈락 맞아서. TO에 있는 한정대에서 상대적으로 내가 잘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답안을 머릿속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답안을 작성을 해서 나 좀 붙여주세요. 합격시켜주세요. 그 열정이 답안지에 녹아 있어야 돼요. 응? 여기 지금 5명을 뽑으면 일단 15명 안에 1차 요 객관식 성적이 들어와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1차도 40점 미만이면 안 돼. 여기서 40점 미만이면 안 돼. 일단 꽈락이면 채점 안 해버려야죠. 그죠? 빼버린단 말이야. 빼버려. 일단은 40점은 넘어야 돼.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기 이제 1차 형법에서 실무종합에서 객관식 시험에서 40점 넘지 않으면 굳이 주관이 채점할 필요가 없다고. 그죠? 그럼 누구 거 채점하고, 여러분 답안지는 다 써요. 수험생 입장에서는 세 과목 공이 다 공부하고 오전 시험 보고 오후 시험까지 다 치러야 돼요. 근데 나중에 채점을 하겠는데 요 점수가 기본적으로 40점을 넘어야 될 뿐만 아니라 선발 예정 인원의 300% 안에 일단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점수가. 그럼 모르죠, 그거는. 시험 예를 들어 100명이 봤는데 쭉 성적을 나열할 거 아닙니까? 그죠? 객관식 성적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여러분 객관식 공부도 전념을 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이제 15명 안에 들어갔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행정법이 여러분 승진에 있어서 당락을 좌우한다고요. 상대적으로 객관식은 여러분이 주어진 그 지문을 골라서 맞추면 되니까 시험장에서 갖는 부담은 덜해요. 그런데 주관식은 그렇지 않아요. 시험장에서 여러분 답안지 쓰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써보시겠지만 손가락도 아프고, 그죠? 그래도 다행인 게 여러분 80분, 이거 80분 보잖아요. 80분. 요거는 이제 시간은 90분 줘요. 90분 주고 요게 40문제, 여기 40문제니까 90분에 이제 80문제를 푸는 거죠. 어떻게 보면 공부할 거는 객관식이 더 많아. 객관식이 더 많다고 이렇게. 물론 주관식이 공부할 게 없다는 소리가 아니라 공부를 만약에 많이 하게 되면 오히려 공부할 건 이게 많아. 근데 현장 가서 시험 볼 때는 고르면 되니까 점수를 못 맞는 거지 현장에 주는 압박감은 객관식은 별로 없어. 그런데 주관식은 요 제한된 시간에 내가 답안지를 써야 되는데 생각보다 여러분 이제 합격생이 된 사람들, 합격하는 사람들 답안지는 꽤 괜찮아요. 누가 보더라도 어느 정도 답안 자체가 괜찮을 정도 돼야 합격하는 거지 그냥 막연하게 합격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리고 실제 채점죠. 채점하는 사람이 답안을 쭉 훑어볼 때 일단 느낌이 좋아요. 느낌이. 여러분 마음대로 답안지 쓰면 안 돼요. 여러분 마음대로 답안지 쓰면 안 되고 적어도 좋은 점수, 내가 합격할 수 있는 점수를 맞으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폼이 있어요. 폼이. 그냥 쓰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폼이 있다고. 그 폼을 갖춰주고 그 폼 안에 들어간 내용들이 간결하면서도 논리가 딱딱 들어맞게, 물론 이제 논리가 딱딱 들어맞는 답안만 합격하는 건 아니야. 그런데 인상 있잖아요. 인프레션. 영어 써서 죄송합니다. 답안에 대한 인프레션이 좋아야 돼. 인프레션이. 저도 채점을 많이 해봤는데, 그리고 이제 글자 못 쓰는 건 괜찮아. 근데 알아먹게 써줘야 돼요. 알아먹게 써주면 점수 다 줍니다. 근데 못 알아먹게 써주면 짜증나요, 여러분. 짜증나. 못 쓰는 글씨는 상관없어. 못 쓰는 글씨. 차라리 못 쓰는 글씨인데 큼직큼직하게 써서 알아먹을 수 있도록 숨겨주지. 상대방이 못 알아먹게 휘갈겼으면 굉장히 짜증납니다.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저도 개인적으로 채점해봤지만은 글자 너무 연연 안 했어요. 내용 찾아서 점수 준다고요. 점수. 중요한 거는 공부를 정확하게 해야 돼요. 공부를. 그러니까 어떤 교재들 보면 너무 약술로 해서 딱딱 써놨는데
그거는 오히려 우리 현장 모의고사 있죠. 현장 모의고사에서 그걸 축약하는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래서 차포 다 빼고 정작 단어가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그 단어 간에 서로 연결되는 흐름이라는 게 있단 말이야. 흐름. 읽습니다. 채점자가 키워드도 들어가지 무조건 키워드만 박는다고 들어간 게 아니라 이 문맥에서 흘러가는 거죠. 글이라는 거는 글 속에 내용이 있어요. 내용이 있고 그 내용 간에 앞에 나온 글이 있고 뒤에 나온 글이 있는데 그 사이에 논리의 흐름이라는 게 돼 있어. 논리 흐름이라는 게. 이왕이면 똑같이 갖춰졌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 5명을 선발하는데 비슷비슷하단 말이야. 근데 누군가를 선발해야 돼. 근데 분명히 그 결정적인 순간에 있어서는 차이를 발견해냅니다. 누가? 채점하는 사람은. 근데 한 사람만 하게 되면 이게 불공평해질 수가 있으니까 한 사람이 다 채점 안 한다고요. 그래도 대충 비슷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대충 비슷합니다. 이쪽에서 합격할 답안 고르면 이 사람도 합격할 답안 고르는 거지 이 교수 따로 이 사람 따로 그렇지 않아요. 거의 대동소이해요.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이 채점할 때. 그래서 일단은 선생님 거기에 오늘 뭐 주관식 공부하는데 왜 뻔질나게 기존에 이야기도 안 했는데 이걸 왜 끄집어냅니까? 이러면 뻔히 아는 이야기잖아요. 뻔히 알지만 내가 합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것 자체를 정확하게 다시 한번 되새김질할 필요가 있으니까. 그래서 행정법 공부도 하지만 여러분 틈내서 형법, 공부 열심히 하셔야 돼요. 형법 실무종합. 객관식 틈나는 대로 열심히 하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이거 자체가 안 되면 결국 답안지는 제출했어도 실질적으로 채점 안에 들어가는 답안지 자체가 아닐 수가 있으니까 1년 내내 여러분 고생했는데 그 고생이 수포로 돌아가면 안 된다고요. 그죠? 얼마나 아픕니까? 고생했는데 가족들하고 맛있는 저녁 한 끼 제대로 못 먹고 얘하고 같이 놀아주지도 못하고 그랬는데 고생했는데 마음고생하고 있는데 뭔가 결과물이 나와야 되잖아요. 누군가는 붙고 누군가는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일단 뭐 글씨를 잘 써라, 압축해서 해라 이것 중이지만 제일 중요한 게 정확한 내용 숙지입니다. 이게 우선돼야 돼. 정확한 내용 숙지. 요게 일단 전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기 악수령 강의는 지난번 행정소송 흐름도 및 핵심 케이스 쟁점보다도 좀 디테일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디테일하게. 그 강의도 사실 디테일했는데 디테일하게 한다고요. 그래서 꼭 빠져 있거나 그런 것들은 여기서 보충해 보고 같이 연관지어서 여러분 생각해 보고 그리고 목차 잠깐 펴보시면 여러분 이 책의 차례해서 페이지로 하면 밑에 페이지 표시가 안 돼 있긴 하지만 10페이지, 9, 8, 7, 한 6페이지 7페이지 보시면 이 책의 차례에서 컨텐츠라고 되어 있어요. 컨텐츠. 그래서 1편부터 7편까지 쭉 있는데 제가 거기 보면 좀 별표를 좀 달아놨어요. 별표 하나도 있고 별표 2개, 3개, 4개 있단 말이죠. 대장, 중장, 소장, 준장이다. 준장이. 별 4개짜리는 상대적으로 내년도 2021년도 시험에 이제 유력하다는 거예요. 유력하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별 4개짜리, 그다음 별 3개짜리는 그냥 눈으로 훑어 보지 말고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답안지에 시간 안에 쓸 수 있도록 계속 반복해서 연습을 하시라고요. 약수령을 나중에 시험에 임박해서만 딱 공부하려고 하지 마시고 분명히 주제는 8개를 해놨지만 이 중에서 내가 추려서 중점적으로 평상시부터 연습할 걸 제가 말씀드릴 거라고 그리고 그게 별표 4개짜리가 하나의 단서입니다. 내년도 시험에는 내후년이 만약 시험이 존재한다 그러면은 내후년에는 별표가 달라져요. 작년에 나왔던 거 여전히 별 4개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물론 중요하지만 그래서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그 별표를 달아놨으니까 여러분들 이걸 좀 참조를 해서 중요도를 감안해서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읽어 주시기 바라요. 물론 제가 강의로 설명도 하겠지만 여러분 머리글 잠깐 가보세요. 머리글 가보시면 경찰 승진 시험에서 주관식 경찰행정법은 당락을 좌우할 정도로 중요한 과목이다.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요 1차 과목 자체가 안 돼버리면 이건 다 허무맹랑한 소리가 되는 거예요. 허무맹랑한 소리가. 또 우리가 약수령 문제, 사례형 문제가 있는데 사실 여러분 이제 요게 어려울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 요게 더 쉬워. 요건 오히려 머릿속에 여러분이 정리 안 돼 있으면 답안지를 그 제한된 시간에 안 쓰면은 점수를 득하기 어렵지만 오히려 케이스는 쟁점만 파악하고 나서 나열해 버리면 돼요. 나열하면 늘상 케이스는 나오는 그 쟁점들이 약수령 모든 쟁점이 다 나오는 게 아니라 빈발하게 나오는 것들이 있다고. 지난번에 먼저 했었던 게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 그래서 사례형 문제는 이 범위가 한정돼 있어서 적어도 티피컬한 전형적인 문제가 출제된다면 약수령 문제는 상대적으로 사례형보다는 좀 분량이 많아요. 그래서 부담이 오히려 약수령이 더 될 수도 있지만 약수령에 대한 정확한 공부가 여러분들 사례형에도 밑받침이 돼요. 밑받침이. 그래서 요 약수령이 이제 잡혀 있으면 나중에 문제를 읽고 나서 사례형은 쟁점을 파악하고 2번 동그라미 그 약수령 기본 내용을 축약한다고. 여기 안에 있는 내용들을 답안지에 서술을 할 때는 사례에서는 꼭 필요한 내용들만 주로 이제 제일 많이 활용된 게 요건이에요. 요건하고 한계가 가장 많이 활용이 돼요. 이렇게. 특히 이제 요건이 아주 중요합니다. 케이스 풀이에서는. 그리고 요건을 포섭하는 거죠. 문제가 그 요건 안에 들어오는지를 따져보는 거예요. 따져봐서 그에 따라서 결론을 내면 되는 결론을. 특히 요건이 중요한데 약수령 기본 내용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케이스에서는 그걸 축약해서 쓰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사안에다가 그걸 적용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약수령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결국 케이스도 잘하게 되는 기틀이 됩니다. 기틀이. 예. 그리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행정법이 굉장히 넓습니다. 넓은데 저희가 그 중에서도 경찰행정법을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행정법 총론은 또 공통이에요. 공통인데 강론의 모든 부분을 보는 게 아니라 강론 중에서는 경찰행정작용만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하고 지금 시험 관련인 게 경찰 간부 채용 시험 문제가 아마 이제 올해 시험 보는 게 이제 내년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내년도 시험 대입에서는 내후년도부터 객관식으로 바뀌거든요. 경관 채용이. 승진 시험은 객관식으로 바뀐다는 보장 없어요. 그대로 주관식으로 갈 가능성도 큽니다. 물론 바뀌면 바뀌는 거지만. 그래서 실제 기출 문제가 있어요. 경관 채용 기출 문제가 있고 또 쭉 진행된 경감 승진 기출 문제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이제 엄선해서 쭉 출제된 문제를 분석한 거예요. 분석. 그리고 이쪽에서 출제된 쟁점들이 또 반복 출제되기도 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케이스 같은 경우는 양이 많잖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약수령 문제에 대한 기출 표시를 해놨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교과서 어디 잠깐 와보시자면 17페이지 한번 와보시죠. 17페이지 오시면 이제 법률 유보원칙이 있어요. 법률 유보원칙이. 거기 보면 저희가 승진 시험을 보니까 기출 표시도 승진 시험에 대한 기출 표시를 먼저 했어요. 그러니까 2013년도에 경감 승진 시험에 약수령이 출제됐어요. 그리고 12년 경관은 그러면 그러니까 경찰 간부 후보생 시험이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별도로 사례를 안 써놓으면 이건 약수령 문제라는 뜻이에요. 약수령 문제. 그러니까 2013년도에 승진 시험에서 약수령, 2012년도에 경관 채용 시험에서 이렇게 약수령으로 출제된 적이 있다고요. 그런데 26페이지 가니까 특별권력관계라고 나오죠. 특별권력관계라고. 특별권력관계 나오는데 아직 우리 승진시험에서는 출제된 적이 없죠. 근데 04년도에 경찰관 무보생 시험에 특별권력관계 인정 여부 및 한계를 물어봤어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 보니까 18년도니까 얼마 지나지 않았죠. 2018년도에 경찰관 무보생 시험에 사례쟁점으로 이 특별권력관계 나왔다고요. 그래서 나중에 하겠지만 선생님은 계속해서 이 특별권력관계를 꺼내보는 거예요. 저희도 승진시험에 아직 출제 안 됐죠. 안 됐고 사례 논점으로 나올 수 있는 개연성이 열려있다고. 그래서
예를 들면 이 특별권력 관계는 2021년도 시험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라고 저는 봐요. 저는 동네방네 떠들고 하지 마시고 그게 하나 이제 별표 표시입니다. 그래서 책을 보는 요령도 먼저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먼저 기출 표시할 때는 약수령 먼저 표시하고, 이건 약수령 교재니까 약수를 하게 되면 승진시험 기출 표시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경관시험 기출 표시를 하고, 그리고 나와서 또 사례 기출이 있으면 승진시험이 됐건 채용시험이 됐건 사례 쟁점으로 옆에 표시를 했습니다. 그럼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될 거고, 여러분들이 강의 쭉 따라오다 보면 어느 주제에 대해서 주로 중점적으로 올 것인지를 여러분 스스로 칠 수 있어요. 그리고 현장 모의고사 시간에 또 내니까 뭐 작년에도 한 문제 나왔잖아요. 그대로 약수령 그대로 출제했다고요. 물론 케이스도 그대로 나왔지만 그래서 그렇게 따라오시면 됩니다. 주제는 98개지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다 할 필요가 있지만은 나중에 가면 강약을 조절해서 우선적으로 여러분들이 답안 연습을 할 것들을 있을 거라고. 그 미루지 말고 그때마다 작성을 해보시고 자주 기억으로 떠올려 오셔야 돼요. 반복해서. 다시 머리글 돌아가십니다. 앞으로 돌아가시면 이미 한 이야기입니다. 2021년 승진시험 대비 출제 가능성을 고려해서 별표 4개짜리는 매우 중요한 논점을 가지고 있고 출제 가능성이 2021년 기준으로 상급인 주제입니다. 별표 3개는 중요한 논점을 가진 주제지만 출제 가능성이 중급인 주제입니다. 출제자는 항상 상급인 주제만 내지 않아요. 한번 찔러보는 거죠. 그리고 별 2개짜리는 중요도는 낮으나 출제가 가능한 주제고, 별 하나는 출제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지만 이해 위주로 여러분 읽어주시면 돼요. 이해 위주로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 장 넘겨보세요. 한 장 넘겨보시면 이제 거기에 써 있어요. 약수령 문제의 목차. 그러니까 여러분 목차가 중요합니다. 목차. 두 번째. 목차가 아주 중요하다. 그러니까 내용을 막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목차를 꼭 적시를 하셔야 돼요. 목차를. 그리고 참고로 각 문제마다 내용 바로 들어가기 전에 예를 들면 여러분 거기에 11페이지 와보시면 해서 내용 들어가기 전에 제가 그 법치행정의 원리 있죠. 법치행정의 원리와 관련해서 여러분이 공부할 때 어디에 보다 중점을 갖고 해야 될지와 관련해서 예를 들면 목차가 그 다음에 법치주의 기초, 뭐 법치주의 역사적 발전, 법치주의 원리의 내용, 그 다음에 행정통제제도의 확립, 법치행정의 원칙의 내용의 확대, 법치행정 원칙의 한계와 예외, 법치주의의 위기, 뭐 이렇게 해가지고 목차를 달아놨어요. 이건 굉장히 뭐 특수한 목차입니다. 목차를. 근데 통상적인 목차는 이게 아니라 여러분 다시 돌아가 보시면 제일 먼저 이 목차 순서에 배열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서론도 되지만 보통 의야 의. 첫 번째 목차가 두 번째가 법적 근거야. 법적 근거 또는 이론상 근거. 근거인데 법적 근거 또는 이론적 근거 있어. 이론적 근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여러분 법적 성질이야. 법적 성질. 행정법에서는 항상 이 두 가지는 따져줘야 돼. 이 법적 근거라는 건 나중에 하겠지만 이게 법률 유보의 문제인데, 행정작용은 원칙적으로 특히 권력작용이나 침입적 작용은 법률의 근거 조문이 없으면 행정권을 발동할 수 없어요. 도대체 무슨 법적 근거로 해서 네가 이런 권한을 발동했느냐 상대방이 따질 수 있다고. 아시겠어요? 법적 근거 없으면 위법이 된다고. 위법이. 그래서 반드시 법적 근거를 따져줘야 되고, 그리고 이제 행정작용에는 여러 가지 작용이 있어요. 권력작용도 있고 비권력작용도 있고, 그 다음에 일반적 추상적 작용도 있고 개별적 구체적 작용도 있고, 그 중에 처분인 것도 있고 처분이 아닌 것도 있고, 행정행위인 것도 있고 행정행위가 아니라 사실행위인 것도 있고, 또 기속행위인 것도 있고 재량행위인 것들도 있고. 행정법에서 판단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특히 처분이냐 아니냐, 기속행위냐 재량행위냐, 또 행정행위라면 그게 허가냐 특허냐, 사실행위라면 권력적 사실행위냐 비권력적 사실행위냐
항상 여러분들이 요거는 여러분 장착하고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들은 기본적으로 그대로 하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여기서 법적 근거에서 걸려도 이게 위법이냐 적법이냐의 문제가 발생을 해요. 위법이냐 적법이냐의 가 발생하고, 그리고 법적 성질과 관련해서는 이게 과연 항고소송의 대상이냐, 항고소송의 대상이냐 아니냐, 즉 처분이냐 아니냐. 또 이 논의가 이게 권력적이냐 아니면 비권력적이냐에 따라서 법적 근거가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냐도 연결돼 있어요. 이 법적 성질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법적 성질 유무에 따라서 법적 근거가 필요하냐 안 필요하지 않냐 요 쟁점하고도 연결이 된다고 행정법에서. 그리고 나서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행정 작용들인데 그 행정 작용이 적법하기 위해서 갖춰야 될 요건이죠, 요건. 적법 요건이죠, 적법 요건. 주로 이제 실질로 문제되는 게 주체, 형식, 절차, 내용의 문제인데, 주체에서는 제일 중요한 문제가 권한이 있냐 없냐의 문제고, 특히 처분일 때는 형식일 때는 문서로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할 거고, 행정 절차와 관련해서는 이유부기 했냐 안 했냐, 그 다음에 사전 통지하고 의견 진술기에 줬냐 안 됐냐, 의견 진술기에 줬냐 안 줬냐, 청문회 공청회를 포함해서. 내용과 관련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법률 유보, 법률 우위 지켰냐, 법률 유보, 법률 우위. 그 외에 이제 실현 가능하냐, 명확하냐 이런 문제는 우리 실제 시험에서는 다루기는 곤란해요. 그래서 이런 요건들인데 이게 허가냐, 특허냐, 인가냐의 각각의 요건들이 필요한 거고, 또 이게 행정 지도냐 또는 공법상 계약이냐 에 따라서 요구되는 게 다 다르다고. 행정 계획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러한 각각의 행정작용들이 일정 요건을 충족을 해야 이게 적법한데, 만약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이 역시도 이렇게 위법하고 적법을 가르는 기준이 된다고. 이렇게 위법, 적법을 가르는 기준이 돼. 사실은 요거는 본안 문제가 아니죠. 본안 문제가 가기 전에 어떻게 보면 이게 소송 조건, 소송 요건의 문제죠. 소송 요건의 문제로서 과연 소송의 대상이 되냐 안 되냐 문제전. 요 두 가지, 요 근거하고 요건 있죠. 요 근거하고. 사실 법적 성질을 중간에다 박아놨는데 요 근거하고 요건은 결국 위법이나 적법이냐를 가르는 기준이 된단 말이에요. 소위 본안에 들어가서 이게 기각될 것인지 아니면 인용될 것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돼. 근거하고 요건이. 그리고 만약에 이 요건을 충족하면 당연히 정상적인 효과가 발생되겠죠. 정상적인 효과가 발생될 거라고요. 정상적인 효과가. 근데 위법하게 되면 이거는 정상적인 효과는 발생되지 않겠죠. 발생되지 않고 그 위법에 의해서 실제 상대방 국민의 피해죠, 피해. 피해를 어떻게 구제할 것인지에 대한 구제수단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구제수단으로. 그러니까 행정법의 종결점 좀 이따 하겠지만 구제수단이라고. 구제수단으로. 그리고 이 요건을 넘어서게 되면 그건 뭐냐, 이제 한계 문제, 한계.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위법이 되고, 또 요건을 충족했다 하더라도 이 한계를 넘어서게 되면 이것도 역시 뭐가 돼? 이것도 역시 위법이 된단 말이야. 위법이. 한계를 넘어섰냐 아니냐를 알려면 기본적으로 요건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숙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명확하게. 그리고 나서 주로 요 행정작용의 한계와 관련해서는 당연히 실정법적 한계도 지켜야 되겠죠. 근데 실정법적 한계는
실제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불문법상의 한계가 더 중요하다고. 불문법상의 한계. 즉 다시 말하면 우리 행정법의 일반 원칙. 그래서 법률 우위 문제인데 법률 우위는 성문법뿐만 아니라 뭐도 포함된다? 불문법도 포함된다. 불문법. 그 중에서 특히 행정법상의 일반 원칙 조리. 행정법의 일반 원칙인 비평자 신부, 비례 원칙, 평등의 원칙, 자기 구속의 원리, 신뢰 원칙, 부당결부 금지 원칙의 위반 여부를 따져봐야 된다. 같이 봅니다. 중간에 법적 성격이 껴있어. 위에는 뭐가? 근거가. 그 다음에는 뭐가? 요건이. 그 다음에는 뭐가? 한계가. 그리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또는 법적 근거 없이 행해졌거나 이 한계를 넘게 되면 그때는 위법이 아니라 뭐가 된다? 적법이 아니라 뭐가 된다? 위법이 된다. 위법이.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권리구제 문제로 가게 된다. 권리구제로. 일단 행정소송에서는 이미 했지만 제일 중요한 게 항고소송하고 당사자, 물론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이 있지만 우리 시험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항고소송하고 뭐다? 국가배상 청구소송. 근데 전형적인 게 뭐예요? 전형적인 게 항고소송이야. 항고소송의 대상은 뭐다? 처분. 처분성이 인정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결국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냐 없냐가 결정된다. 또 그 외에 손해전보제도로서 국가배상이나 손실보상이 문제될 수 있고 법률에 보상 규정이 있으면 모르는데 간혹가다 이거 구제가 필요한데 보상 규정이 없었을 때는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와 마지막에 공법상 결과제거 청구 가부 문제가 늘상 논의가 된단 말이에요. 우리 작용에서는 여러분 권력적 사실이 중요하니까. 그 다음에 공부를 또 중요한 게 거부하고 부작이란 말이에요. 거부하고 부작이. 예? 이거 디테일하게 보지 않겠지만 자기도 있지만 부작이도 있어요. 그래서 거부하고 부작이 행정소송 흐름도 및 핵심 케이스 쟁점에도 뭐 뻔질나게 내가 계속 강조했습니다. 선생님이 옛날에 했었던 이야기 또 왜 합니까? 그러지 마세요. 반복의 미라는 게 있어요. 반복해서 여러분 뼈에 사무치게 해줄 거예요. 사무치게. 그래야 여러분 답안지가 현장 가서 나오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대충 얼싸덜싸 공부해가지고 답안이 나올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 부단하게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거부, 부작위의 경우에는 항고소송 말고 현행법이 인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의무이행소송의 인정 여부가 떠요. 또. 그리고 나중에 이제 명당 공표와 같이 사전에 권리 침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을 때 예방적 금지소송, 예방적 부작위 소송은 현행법상 인정되지 않는데 이것도 인정할 건가 말 건가 이런 문제들이 논의가 돼요. 그리고 요건 소송을 말하는 거고 실제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니까 사전에 본안 판결, 승소 판결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사전에 이제 미리 보존하는 게 가구제제도예요. 가구제제도. 그죠? 그래서 우리 민사소송법에는 가처분이 규정되어 있지만 별도로 우리 행정소송법에는 집행정지가 규정되어 있다고. 집행정지가. 그죠? 집행정지가. 물론 여러분 알고 있지만 부작위나 거부는 집행정지 대상이 아니야. 그래서 거부나 부작위에 대해서는 행정소송법이 규정하고 또는 행정심판법이 규정하고 있는 집행정지가 허용되지 않으니까 예외적으로 민사 집행법이 규정하고 있는 가처분을 허용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논의를 해줘야 되고 그리고 행정소송과 달리 행정심판의 경우에는 적극적 가구제 제도로서 집행정지뿐만 아니라 임시처분제도도 두고 있단 말이에요. 임시처분제도. 분명히 답안지에 구제에 관한 부분은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쭉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걸 제가 요약을 해서 앞에다가 써놓은 것 뿐이에요. 뿐이다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이제 구제가 있고 마지막에는 뭐 관련 문제가 있으면 관련 문제를 써주고 또는 입법자가 법률에 규정을 해야 되는데 있었으면 좋은데 그게 입법에 안 돼 있어. 그러면 이거는 일종의 뭐죠? 입법론. 무슨 론? 입법론. 관련 문제 또는 입법론 또는 결어 상관없어 이렇게. 뭐 관련 문제라고 써놔서
입법론에서도 상관없고 결어라고 해도 상관이 없고. 근데 단순히 결어 쓰는 게 아니라 좀 더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뭐 두세 가지 주제가 더 쓸 이야기들이 있다 그러면 목차 자체를 결어라고 쓰는 것보다는 관련 문제라고 쓰는 게 보다 좀 적절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흐름대로 갈 거고, 요게 기본적으로 약수령에서 공통된 목차들입니다. 목차들인데 문제는 어떤 주제에 따라서는 요 주제가 아닌 다른 목차가 들어갈 수도 있어. 98개 주제가 전부 다 요거 외에 다른 목차는 없다는 소리가 아니라 대체적으로 이 목차로 올라가서 연상을 하고, 그렇지 않고 특이한 것들은 거기에 덧붙여서 가면 되는 겁니다. 가면. 여러분 강조합니다. 강조하는 건 제일 중요한 게 정확한 내용 숙지다. 그 다음에 전형적인 우리 시험에서는 목차가 있어요. 목차가.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는 이 목차에 따른 이제 내용들을 이제 보충을 해서 답안지가 좀 그럴싸하게 보여야 되는데 시간이 한정돼 있어. 시간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현장 가면 여러분들이 모든 내용을 다 담을 수 없어요. 저는요 행정법 글짓기 하죠. 저는 행정법에도 글짓기 한다고요. 저는 솔직히. 제가 민법도 글짓기 하라면 해요. 왜? 내가 해온 일이 이 짓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은 낯설다고요. 낯설어요. 여러분이 경찰 채용 시험 볼 때 형법 어려웠죠. 근데 형법 잘합니까? 말에서 나올 정도로 됩니까? 그렇지 않다고요. 중간 뒤져보고 또 뒤져보고 계속 노력을 해야 여러분께 되는 거예요. 여러분께. 이 목차 안에 있는 내용들을 다 적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이 내용 중에서 뭔가 돋보이려면 이 내용에 키워드가 있어요. 키워드라는 건 내용을 모르면 키워드에 대한 느낌이 안 와요. 키워드를 장악하려면 정확한 내용이 숙지가 돼. 줄을 일부러 안 쳐놨다면 키워드를 내가 쳐놔버리면 재미도 없고.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 여러분들한테 키워드를 형광펜으로 칠하세요 할 거예요. 형광펜. 제가 형광펜 칠하라면 형광펜 칠하세요. 나중에 형광펜 칠해놓으면 형광펜만 보면 머리 툭툭툭 떠오르도록. 그렇지만 평상시에 읽을 때는 형광펜만 보지 말고 내용을 장악하라는 거예요. 내용을 장악을 해서 여러분 이해를 해놓으면 나중에 이제 직전에 볼 때는 내용을 다 보는 게 아니라 형광펜만 툭툭툭 보면 연상이 돼. 연상이. 그래서 벼락치기 다 한다고. 벼락치기. 책 이렇게 두꺼운 한 권을 누가 그 다 봅니까? 그죠? 여러분 그래 한 과목 보죠. 사법시험 8과목 봐. 8과목. 근데 전날 다 벼락치기 하고 가거든요. 형사소송법 2시간 다 봐요. 주관식 용어로 상법 다 봐요. 다. 평상시에 그렇게 공부를 해야 돼요. 평상시에. 직전에 그래도 한번 보고 들어가면 자신감이 쓰거든. 자신감이. 2군반 3군반 하지. 내가 시험에 그렇지만은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 키워드는 제가 수업 시간에 형광펜을 칠하라고 말하면 그게 키워드예요. 키워드. 그리고 중간중간에 내년 대비로서 요거 꼭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미 뭐 별표 다 해놨지만 또다시 이야기하게 되면 그런 주제들을 자꾸 뒤로 미루지 않고 미리미리 한번 써보시고, 그죠? 미리미리 한번 써보시고, 그래서 그렇게 약수력을 좀 대비해 주셨으면 합니다. 요게 약수령 답안 작성 요령입니다. 자, 오늘 강의는 입문 강의로서 요거 한 강좌 하고요. 그리고 내일 제가 뭐 4-5강 쭉 일단 하겠습니다. 빨리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